네, 안녕하세요. 전국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음원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 3편 영상입니다. 제가 2편 영상 마지막에서 그 음원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가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딩고 대표가 직접 증명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딩고라는 브랜드는 제가 선미와 마약 베개의 관계라는 영상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딩고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규모 있는 페이지들을 여러 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딩고 트래블, 딩고 무비, 딩고 뷰티, 딩고 뮤직, 그리고 그 외에도 딩고 프리스타일,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라이브 등등 딩고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채널들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지에 해당 가수의 영상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올리되 마치 친한 친구에게 소개하듯 내 얘기 같아, 영상미 터짐, 띵고, 핵공감 등의 제목을 만들어 달면 젊은 이용자들이 알아서 공유를 하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딩고라는 브랜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셜미디어 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딩고라는 브랜드는 메이크어스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메이크어스라는 회사의 대표가 우상범이라는 분입니다. 그럼 이 우상범 대표가 예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페이스북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우상범 멜론이라고 치면은 이런 글이 보이는데요. 이 글은 2014년 7월 21일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페이스북 페이지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 노래 한 곡을 올리면 바로 멜론 검색 1위 라는 문구가 있고, 그걸 인증하는 사진이 이렇게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캡처된 사진으로 밀어봤을 때 그 당시에 일소라 페이지에 올렸던 노래는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라는 곡이었나 봅니다. 무튼 이렇게 메이커스, 그러니까 딩고라는 브랜드들을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가 직접 인증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면,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어떤 노래를 홍보하면은 그 홍보 효과가 바로 멜론에 반영된다는 건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이 페이지, 이하 일소라 페이지는 원래 누구 거였을까요? 네, 여기 리메지 엔터테인먼트의 나무위키를 보면 처음에 이 리메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일소라 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다가 끝내 수익화에 실패하고 결국 딩고에 페이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소라 페이지는 원래 리메지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다가 페이지를 키우고 딩고에 양도를 한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페이지를 양도할 때는 그에 맞는 금전적이거나 기타 다른 대가를 받았을 걸로 추측됩니다. 무튼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음원 사재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리메지 엔터테인먼트와 딩고는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 리메지 대표가 일소라 페이지를 딩고에게 넘긴 건 한 2014년 6월, 7월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딩고 대표도 이렇게 페이지를 양도받고 나서 그 페이지의 효과, 영향력 등을 지속적으로 실험한 걸로 보입니다. 이때 이후로도 이런 글을 봐도 이렇게 메이커스와 함께 하면은 시너지가 확실하다, 자기들이 추천한 곡들은 모두 멜론 실시간 검색 차트 도배를 한다, 이런 글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 시기에 리메지가 딩고에게 페이지를 넘겼고 딩고 대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렸을까? 이걸 알려면은 이 더 VC라고 해서 어떤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국내 스타트업들이 투자받은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이커스를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프리에이라고 첫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첫 투자인데 이때가 바로 2014년 6월입니다. 이때 딩고, 그러니까 메이커스는 약 10억 정도의 금액을 투자받고 나서 그렇게 투자받은 돈으로 일소라 같은 페이지들을 하나씩 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받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표 본인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VC라던가 여러 주변 투자자들에게 알리면서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렇게 본인들의 역량을 어필하는 듯한 그런 글들을 꾸준히 올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계속 패밀리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공연 정보를 봐도 이 메이커스랑 10cm의 소속인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이쪽이랑 예전부터 같이 일을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렇게 2014년도에 있었던 옥상 달빛 콘서트도 이렇게 같이 묶여서 주관과 주최를 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서를 보니 이렇게 메이커스는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회사들을 직접 투자 혹은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여드린 이 메이커스의 투자 단계에서 제일 처음 10억 원을 투자했던 주체가 여기 한국 스타트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옐로우 모바일입니다. 기회가 되면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무튼 그 회사를 중심으로 메이커스랑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그러니까 10cm의 소속사랑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글들을 자세히 보면은 계속해서 패밀리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패밀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10cm라는 그룹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우상범 10cm 이렇게 치면은 이런 글들이 보이는데요. 글을 보면 10cm 퍼펙트 올킬 뭐 이런 식의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위한 캡처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렇게 10cm 에이어, 어반자카파도 오래 가는 중 뭐 이런 식의 글도 보이는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어반자카파 얘기는 왜 나오냐면, 이 메이커스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있는 메이커스 엔터테인먼트를 보면 이렇게 박원, 그리고 어반자카파, 그리고 선미 이런 분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반자카파나 선미, 그리고 박원 이런 분들이 신곡이 나올 때는 메이커스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딩고 뮤직이나 일반인들의 소름돋는 라이브나 그런 페이지들에 그런 신곡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어반자카파나 선미님이 신곡을 냈을 때 딩고 뮤직, 그리고 일반인들의 소름돋는 라이브, 기타 등등 메이커스가 보유한 각종 채널들에서 어떻게 그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튼 이렇게 메이커스의 대표님은 딩고 채널들을 이용해서 신곡들을 홍보하고 그 결과들을 계속해서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를 합니다. 그 결과 2016년 멜론 연간 차트 4위에는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노래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요즘 사재기 무새들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음원 바이럴 마케팅을 이 딩고는 그 1세대 주자로서 예전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들과 관련된, 그리고 그들의 클라이언트의 신곡들을 홍보해주고 음원 사이트에서 순위가 높아지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노래, 네 맞습니다, 존니. 그럼 이 존니라는 노래는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 아니면 단지 노래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역주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존니를 부른 윤종신 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이 존니라는 노래와 관련된 비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음원 만드는데 650만원, 아트워크와 뮤비 만드는데 124만 5천원, 합계 774만 5천원, 그리고 홍보는 딩고 라이브 1회하고 유희열의 스케치북 1회 나간 거, 이 두 개뿐이다. 포탈 연예면 노출된 건 없고 이 두 개만으로 이런 역주행이 가능했다 라고 윤종신 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딩고 라이브 1회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존니 세로 라이브 이렇게 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2017년 6월 28일에 1소라 페이지에서 새소라 페이지의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오후 9시에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요. 이 새소라에서 올린 이 원본 영상은 이렇게 공유되기 1시간 전에 오후 8시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렇게 먼저 새소라에서 존니 세로 라이브 영상을 올리고 그 1시간 뒤에 1소라에서 공유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7시 이번에는 딩고 뮤직 페이지에서 또 같은 세로 라이브 영상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존니라는 노래가 나온 건 6월 22일인데 나오고 한 일주일 뒤에 팔로워가 수백만 되는 페이지들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줍니다. 사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존니라는 노래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역주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사재기 무새들이 이 존니라는 곡과 그리고 사재기 의심을 받고 있는 뭐 닐로의 지나오다, 숀의 웨이백홈, 우디의 이노클나, 그리고 엠플라잉의 옥탑방 이런 노래들이랑 비교하면서 뭐 정상적인 역주행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노래들은 다 사재기다 라는 논리를 펼치려고 만든 그래프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건 이 다른 노래들이 아니라 이 존니란 노래의 역주행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존니란 노래가 100위에 처음 진입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약 48일 뒤에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날짜는 8월 16일입니다. 그러면은 8월 16일에 일주일 전, 그러니까 8월 9일은 이때일 거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일주일 전인 8월 2일은 이때입니다.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날짜를 추적해보면 이렇게 6월 30일에 처음 존니 이 노래가 100위권 안으로 진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도대체 왜 6월 22일에 발매된 곡이 이렇게 발매 후 약 일주일 뒤 8일 뒤에 처음 차트 100위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까?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6월 28일에 이런 페이지들이 글을 올려주고, 그리고 6월 29일에도 이렇게 딩고 뮤직에서도 영상을 올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음원 사이트로 넘어가서 그 노래를 찾아서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음원 차트 100위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 말고 뭐 다른 원인이나 방법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윤종신님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본인이 스스로 홍보는 이렇게 2개에서밖에 안 했고 딴 데서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딩고에서 했던 음원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가 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슬금슬금 순위가 올라가면서 마침내 2017년 8월 16일에 차트 1위를 찍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과연 이때 한번 그리고 이때 한번 이렇게 2번의 홍보만으로 음원 차트 1위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소라 페이지에서 존니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22일에도 이렇게 일반인이 부른 존니 커버곡을 올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존니라는 곡이 상승세를 타니까 그에 맞춰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페이지에는 존니 커버곡을 계속 올립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은근히 노출시킨 거죠. 이렇게 1위를 차지한 이후로도 이런 식으로 딩고 뮤직 페이지에서는 컨셉 영상, 이벤트 영상을 기획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존니라는 노래를 전파시킵니다. 일소라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저 때부터 이미 음원 바이럴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마케팅의 대상이었을 텐데, 다들 지금 와서는 바이럴 마케팅은 효과가 없다, 다 음원 사재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윤종신님 본인도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그 음원 차트라는 기능 때문에 제2 혹은 제3의 전성기를 맞으신 건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차트는 현상의 반영인데 차트가 현상을 만드니 차트에 어떻게 하든 올리는 게 목표가 된 현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신 겁니다. 이렇게 음원 차트 시스템이 존재했고, 그리고 존니라는 노래가 차트 100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차트 1위를 했기 때문에 2017년을 존니의 해로 만들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조금 괴리감이 있죠. 정리해보자면 딩고는 음원 바이럴 마케팅의 1세대 기업이고, 그들이 성과를 내고 돈이 벌리는 것 같으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마케팅을 하거나 규모 있는 채널들을 들고 있던 회사들은 음원 바이럴 마케팅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원 바이럴 마케팅 효과,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홍보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홍보 게시물을 보고 멜론으로 넘어가느냐, 그게 효과가 있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딩고의 사례를 통해서 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딩고가 어땠습니까? 딩고 프리스타일부터 해서 요즘 인기 있는 뮤지션들과 콜라보로 음반도 내고 홍보도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이제까지 딩고와 같이 작업한 모든 가수들도 다 음원 사재기입니까? 딩고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딩고 유튜브에서 홍보 목적으로 올렸던 영상들은 다 명분에 불과하고, 딩고도 결국 실제로는 기계를 이용해서 음원 차트 순위를 올렸던 걸까요? 아니면 딩고는 아니라고요? 왜 딩고만 아닙니까? 왜 딩고만 해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한 이유와 함께 논리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스텔스 마케팅, 이것 또한 딩고도 이제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이 페이지 이름만 봐서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받고 올려주는 페이지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첫째, 음원 바이럴 마케팅은 진짜로 효과가 있다. 음원 사이트 차트에서 1위를 할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텔스 마케팅 이런 걸로 욕하려면은 지금까지는 언급 안 되고 있었던 이 딩고, 그리고 이 딩고와 같이 작업한 가수들도 같이 욕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정 가수들만 음원 사재기라는 꼬리표를 계속해서 달고 살아야 합니까? 부디 제발 하루빨리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음원 사재기가 말도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음원 바이럴 마케팅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